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이고요.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마지은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출근길에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기에도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는 오후에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에도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의 매우 강한 바람 예상되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는 비구름이 이불처럼 덮이면서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8도, 대전 19.3도, 대구는 2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함께 보시면요. 서울 16도, 광주 20도, 강릉은 23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밤사이 일부 내륙과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니까 옷차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도주입니다. 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에 대해서 오늘로 사흘째 추적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교정당국 어제 새로운 수배 정단을 공개를 하고 현상금 500만 원도 내걸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피의자가 어떻게 도주할 수 있었는지 그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김 씨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달 1일 구속이 돼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플라스틱 소재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그렇게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새벽 김 씨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는 교도관들이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서 도주를 한 건데요. 교정당국은 탈주범 검거를 위해서 김 씨를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고 베이지색 상하의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추가로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주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신원도 철저하게 보장될 계획입니다. 네, 공개 수배로까지 전환을 해서 지금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전히 행방은 미연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와 경찰이 김 씨 동선 중에서 일부를 파악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탈출한 김 씨가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한 상가 주차장으로 갔고 이후 양주역 부근으로 이동한 뒤에 친동생을 만나서 옷을 갈아입고 현금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로 덕정역으로 이동을 했고 서울 시내로 들어온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뚝섬 유원지역에서 목격이 됐다가 오늘 아침 가장 빠른 속보로는 이 최근에 이 고속터미널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도주 과정에서 이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30대 여성이 김 씨의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김길수와는 지인 사이라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범인 도피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죠. 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본 사람들은 바로바로 신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부모와의 대화가 대학 진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통 학생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부모와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30분도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자주 나누는 학생일수록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고요. 대화 소재에 따라서 전공이 바뀔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어떤 특징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까요? 우선 해당 연구팀은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최근 작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 쪽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임금소득, 금융소득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또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자연공학 계열 전공을 선택할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자녀의 전공 결정에 관련해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대화의 양도 그렇지만 대화의 소재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흥미와 적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자녀일수록 인문사회 계열이나 자연공학 계열보다는 의학, 교육, 예체능처럼 보다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모, 자녀 간 대화가 고등교육 진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전공 선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관심 분야에 대한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인 거지. 의사 돼야 된다. 아유, 그런 거 변호사 아니죠. 돼야 된다. 이런 대화는 아닌 거예요. 그죠?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부정수급자 논란입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이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실업급여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네.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실업급여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수급자가 무려 380명이었고요. 부정수급액이요 19억 1천만 원이나 달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실업급여를 한 차례 받은 뒤에 다시 직장을 구했는데도 여전히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를 해서 급여를 빼돌린 경우가 많았고요. 또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 대신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서 챙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서 총 36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반환을 명령을 했고요.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 처리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건데 네. 보완해야 되겠네요. 크게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의 우려가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경영계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인데 실업급여의 하한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데다가 수급 요건도 느슨하게 정해져 있는 탓에 취업보다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 지적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우려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심각한 적자 재정 상태입니다. 이에 당정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과 아울러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게 확실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죠. 그리고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네.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 불법 중국 어선입니다. 가을 꽃게철이 되자 우리 해역에 또다시 불청객이 출몰 했는데요.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 인근 해상에 출몰한 불법 중국 어선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꽃게철만 되면 이렇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불법
중국 어선이 대폭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중부지방 해경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에 따르면요. 서해 NLL 해상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지난 8월 하루 평균 50여 척에서 9월에 124척으로 늘었고 10월에는 179척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109척과 비교하면 무려 72.4%나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자체적인 출어 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다가 서해 꽃게 자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올해 서해 연안의 수온이 예전보다 높아서 가을 꽃게 어항이 좋아진 것도 불법 조업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경청은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서 이 서해 5도를 포함한 서남해 해역에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을 하고 서해 NLL 해상에 배치한 500톤급 중형 경비 함정도 늘렸습니다. 꽃게 참 맛있게 먹는데 네. 우리 바다에서는 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어요? 네, 이 개그맨 유재석, 축구선수 손흥민, 그리고 가수 아이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탑, 자기 분야의 탑이죠, 뭐. 그렇죠. 탑이죠, 자리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뒤에도 전성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네. 1위를 탈환하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이분들은 10년 이상 지금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위 굳히기에 나선 기업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전성기를 막 끝까지 오래 유지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자기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늘 맞아요. 노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비법과 함께 말씀 주신 것처럼 끝까지 노력하는 성실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위 굳히기에 나선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그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어처구니 없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사 효과를 본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엘사입니다. 자, 이웃 남성이 건너편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차 5대가 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장작불이 타는 TV 화면을 보고 실제라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결국 소방서 5대가 허탈하게 돌아가야만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대체 어떤 TV, what TV? 뭐 실제 차례랑 혼동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국내 기업의 엘사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number one Korea TV perfect, fantastic 이런 소문이 나면서 역시 하고 엄지척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장작하는 화면 틀어놓고 음악 살짝 틀고 네. 그거 보면서 힐링하는 분들 그렇지. 많거든요. 카페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무튼 올해 오해로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 뜻밖의 엘사 TV가 맞습니다. 퍼펙트 하면서 number 굉장한 one. 주목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 화면에 잠깐 봤는데 저쪽 진짜 불나는 건물에서 거죠. 저쪽에 그 장작 타는 걸 보니까 맞아. 저도 진짜 큰일 그건 났다 줄 싶죠. 알았어요. 이게 LG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엘사. 괜찮아요. 다 알지 뭐. 만족스러운 일인데요. 정말 네. 대단한데. 근데 중국이 또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세계 OLED 그 TV 시장에서 우리 그 엘사가 10년 이상 1위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 LCD가 막 다량으로 물량 공세하면서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분야에서 반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바로 미래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자동차가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하면서 더 크고 화질 높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엘사는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2018년부터 5년 연속 10인치 이상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화면 밝기와 수명은 높이면서 소비 전력은 약 40% 줄인 2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품도 올해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세계 1등 자리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앞으로 네.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더 중요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1위 굳히기 중요하죠.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올 거고 그만큼 시장의 각축전도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럼 네, 아니 지켜낼 수 있습니다. 1위 기업. 자, 그런가 하면 철강업계에서도 1위 굳히기에 나선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주요 철강업체 3사 중에 하나인 P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P사는요, 1973년부터 30년간 이 철강 시장에서 이 독점 체제를 주도했었고요. 현재까지 이 높은 이익을 달성하면서 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 추진되면서 P사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P사는요, 이 수소 환원 재철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1위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이 기술은 이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생산할 때 이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미래 기술로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발생도 제로에 가까운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완성해서 이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2030년에는 계열사를 포함해 이 합산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철강 산업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이 부분 참 부담이었을 텐데 이 부분을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네. 무엇보다 합산 매출 100조 원 달성이 목표이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 최근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네, P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 실적은 72조 원이고 이 조강 생산량은 21년 기준 4,300만 톤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2030년까지 5,200만 톤 체제를 확립해서 합산 매출액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조강 생산 능력을 글로벌 톱5 수익성에서는 글로벌 1등 철강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인데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첨단 미래 개발을 완성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미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으로 저탄소와 제품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계 스판덱스 시장 1위도 우리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중공업과 화학 분야에 특화된 대기업 H사는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체적인 스판덱스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섬유화학과 신소재 산업용 원사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든 결과 12년간 스판덱스 세계 시장의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 멈추지 않아. 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꾸는 탄소 섬유를 만들었습니다. 700kg의 중형 자동차를 단 한 가닥의 실로 들어올릴 수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탄소 함량이 92% 이상인 신소재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H사는 겉으로는 일반 실처럼 보이지만 철보다 10배 강하면서 무게는 철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벼운 탄소 섬유를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양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야, 진짜 놀랍습니다. 네. 700kg의 자동차를 단 한 한 가닥의 가닥의 실로. 들어 올릴 수 있다. 야, 대단한데요? 이런 소재는 이 밖에 쓰임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탄소 섬유가 사용되는 곳은 사실 무궁무진한데요. 우선 현재 우주 왕복선 제작에 탄소 섬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동차, 풍력, 그리고 고압 용기 등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탄성이 높은데 무게가 가벼운 특징이 있어서 골프채, 자전거, 테니스 라켓, 낚싯대처럼 다양한 스포츠 레저 분야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발달로 더 가벼우면서 높은 강도를 갖춘 재료가 필요한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가 딱 제격인 겁니다. 이처럼 이 선두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 많은 한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이 미래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동차 아닙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처럼 빠르게. 네, 이어서 상담 심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분들이죠.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 공무원 실수로 세금 폭탄 맞았는데 무조건 내라고요입니다. 실수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이거 글쎄 그냥 말이야. 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로 준비했잖아. 자, 납세자 역할은 제가 하고요. 세무서 공무원 역할은 예인 씨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저는 요즘 세금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12월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은퇴하니까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 세무서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세금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어머머머머. 연예인 김태희 씨. 아니 너무 웬일이야. 너무 팬인데 실물이 더 예쁘세요. 연예인 김태희. 종종 그런 소리 듣긴 해요. 아이고 참 사람 잘 보네. 아무튼요. 저희 집에 요 통지서가 이렇게 날아왔는데 세금을 내라고 쓰여 있는 거 같거든요. 요 보세요. 이거 내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안 내셔도 돼요. 집으로 가세요. 좀 자세히 좀 보시지. 아니 사람 보는 건 김태희 닮았다고 잘 보면서 왜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아? 대충 본 거 아니죠? 제가 공무원 몇 년 차인데 딱 보면 알죠. 아니 그냥 저 믿으시고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렇단 말이죠? 정말 믿습니다. 나 진짜 사요? 네. 사람 참 잘 보던데. 그렇게 세무서 직원 말만 믿고 마음을 놓았는데 한 달 뒤 저는 국세청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금 통지서를 받고도 왜 돈을 내지 않냐면서 저도록 가산세까지 내라는 겁니다. 황당한 저는 저에게 잘못 안내를 해줬던 그때 그 세무서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내가 당신 말만 믿고 세금 안 냈는데 나보고 가산세까지 내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시죠? 혹시 저를 아시나요? 웃기다 진짜. 한 달 전에 저보고 그 김태희 닮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래 진짜. 김태희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루에도 수백 명의 민원인을 만나는데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어머 세상에, 어머 저렇게 어떻게 발뺌을 할 수가 있어. 나보고 배우 닮았다더니 세상에 자기가 배우 해도 되겠네 진짜로. 어머 기가 막혀 진짜. 저한테 실수로 안내를 해줬던 그 공무원은 저랑 나눈 대화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시치미를 뚝 깨더라고요. 제가 세금을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 세금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가서 물어봤다잖아. 물어봤더니 근데 안 내도 안 된다고 내도 해서 안 냈는데 여기다가 가산세까지 붙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가 취소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세금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네. 오늘 사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아내 김성실 씨는요, 이 남편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세 채의 명의를 자신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네. 보니까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사에게 이런 상황을 상의를 했는데 법무사가 아직 신고 기간이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구청에 가서 직접 증여계약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세 채나 받으면 좋을 줄 알았죠. 당연히 좋죠. 근데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남편의 부동산을 안 받겠다고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일이 있었던 이 성실 씨는요, 직접 구청에 가는 대신에
전화를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취득세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요, 아직 이 취득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취소해드리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성실 씨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냐라면서 여러 차례 물어봤을 때도 이 담당 공무원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어머머머. 확실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동산을 받아놓고서 취득세를 왜 내지 않냐면서 세금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아니 담당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까지 시켰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교통 상황이 돼도 수신호가 있으면 수신호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을 저라면 그 구청 같은데 가가지고 아니면 경찰서라도 가서 막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성실 씨도요, 구청에 가서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화했던 내용에 이 녹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고요. 심지어 그녀와 통화했던 담당 공무원도 사실은 그 전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문의들이 있다 보니까 통화 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받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걸 취소를 못했다는 거. 그렇죠. 취소가 안 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 그 종종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사연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이럴 때 납세자는 억울하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지, 자, 우리가 OX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야 한다면 O, 안 내도 된다 하면 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안 내도 되지 않나? 안내를 그렇게 받았는데 뭐. 근데 안내 받은 건 맞지만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세금은 제가 피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아, 증거가 없다? 세금 내는 사람은 어차피 본인이고 본인 책임이에요.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건 어떻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억울하긴 억울하지만 한데 내야 돼. 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인철 변호사님 늘 말씀하시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어때요? 맞습니까? 네. 네, 우리 박수림 씨 아주 정확하죠. 그래, 증거가 없다. 내야 되는 거의 거야. 이제 변호사 뺨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방송에 이제 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인철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김인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야. 이인철이다, 김인철이다. 그래서 이제 동네 박사님 계시잖아요. 아주 잘한다는 박사님한테 보래. 박사님, 이인철이가 김인철입니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김인철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야. 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세법도 세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세무 공무원이 세법이 아닙니다 한다고 세법이 아닌 게 돼요?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법에 어떤 딱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법을 해석하는 어떤 공무원이 실수를 해도 그 공무원의 실수일 뿐이지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 이제 전화로 잘못 알려줬잖아요. 설령 전화를 녹음했다 해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 수신호 보통 수신호가 우선 아니에요. 수신호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 도로교통법에 수신호에 의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세법에는 세무공무원의 전화로 의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피해가 컸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 그 공무원한테 이제 국가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본인이 세금 내야 되는 의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제 말로만 믿지 마시고 항상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화가 아니라 메일로 정확하게 답을 받았다. 그러면 증거가 있으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이 무섭네요. 김인철 변호사님이다 이렇게 서면으로 써서 줬다 해도 이인철 변호사님이 김인철 달라지지 변호사님이 않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회신하는 게 요즘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서면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 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건데 요즘에 지자체별로 세무서랑 연계를 해서 이렇게 통합 민원실도 설치해서 세금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공무원들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진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낼 건지는 납세자가 책임을 지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 세무 공무원이 법적인 어떤 세무 전문가, 물론 공무원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전문가로서 그 사람의 상황 하나하나를 다 세무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책임은 항상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담당하는 세무사가 실수로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세무사와의 관계, 왜냐하면 세무사에게 내가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을 하고 세무적인 조언을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무사와 손해배상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과는 그런 계약 관계조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아파트 세채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뭐 이래저래 합쳐가지고 10억이라고 퉁칩시다. 10억이야. 그럼 우리가 다주택자 그 취득세 그거 4%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유. 근데 이거 그렇다 치더라도 안 받기로 했잖아. 아파트를. 안 받기로 했잖아. 그러면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상황이 정말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면 이거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죠.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탈출로 어떻게 좀 변수나 아니면 어떻게 좀 그러게. 도망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뭐 일단은 5월을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혜성 오케이. 교수님께서 워낙 네. 걱정하시니까 항상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권리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세금은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세금 처분이 위법할 수가 있어요. 세법에도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위법한 처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억울한 걸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뭐 국세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세법에는 맞는데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법에만 따른다고 해서 그게 다 억울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사실 세법에 맞으면 억울해도 권리구제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이 굉장히 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재량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세무공무원이 잘못 이렇게 뭐 실수로 알려줬다 하더라도 일단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외국은 어떠느냐. 외국은 이 세법에서 이 세금 그 관청에 재량권을 좀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는 맞지만 이 사람이 좀 억울한 것 같다 할 경우에는 권리 구제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세금 우리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실 세금을 좀 많이 내고 그렇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까 나왔잖아요. 뭐 실업급여 같은 거 부당 수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의욕이 꺾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세금 이 문제도 좀 보완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세법이라는 게 진짜 복잡해요. 이거 너무 맞아. 어렵고 알래야 알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는 그럼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나도 좀 잘 알아봐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우리가 뭘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조언해 주는 사람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지. 맞아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좀 알아보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냥 막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길 가다가 이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까?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일로 가세요 하고 갔더니 안 나오면 아니야. 답답하잖아요. 매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변호사들도 다 달라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A 변호사는 이렇다. B 변호사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해. 근데 내가 그러면 A 변호사 말만 듣고 했는데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 뭐 변호사든 의사든 세무사든 뭐 다 똑같아요. 전문 적어도 변호사가 한 있어. 군데만 가지 마시고 두세 군데, 그러니까 홀수로 가세요. 적어도 한 3군데 이상 가서 과반수 정도 의견을 봐야지 한 군데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도 모르면 모른다. 맞아요.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안다고 하니까. 우기지 말고. 맞아. 다음 주제 가죠.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반전이 있는 사연입니다. 바로 이 30년째 두 집 살림한 남편, 30년 동안. 두 아들도 속았다입니다. 저는 진짜 이런 사연 너무 화가 나요. 싫다 정말.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번엔 바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0년간 멀쩡하게 사모님으로 살아온 여성 김여인의 사연입니다. 네. 이 김여인은 이 중견기업 사장의 아내이자 이 두 아들을 둔 엄마였는데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때문에 임직원들도 대부분 사모님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김 여인이 남편을 돌본 지 1년이 지날 무렵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본처와 남편의 진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본처의 가족들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0년 같이 산 아내랑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또 불러야겠네. 두 아들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이게 30년의 세월에 빈틈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왜 꼬리가 길면 잡히고 방귀 끝에도 반드시 냄새의 끝이 있잖아요. 그럼 30년 세월에 임직원까지 가족까지 모든 사람을 다 속였다? 다 속인 제가 볼 때 거죠. 이 정도면 신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사실 이 남편과 김 여인이 두 아들과 모든 이 사람들을 속인 건 맞습니다. 이 남편은요 이미 법률적으로 이 본처와 아들, 딸을 둔 유부남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 여인은 이를 알고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또 남편도 본처보다는 그녀에게 더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30년간 비밀로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유, 그렇다고 30년이나 속이다니요. 무엇보다 두 아들도 그제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아들도요, 이 성년이 돼서야 자신이 혼외자고 또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김 여인은 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잔인한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30년간 본처 행세를 한 김 여인과 이 진짜 본처의 가족이 남편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인 건데 그러나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본처였습니다. 이 본처는 김 여인과 두 아들이 남편 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이 남편 회사를 장악해서 이 김 여인에게 지급됐던 배당금도 끊었다고 합니다. 참 자식들이 가장 안쓰럽네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본처가 자신들의 어머니란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들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마라 이거였는데 이 혼외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은 다 이 본처와 본 자식들이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김 여인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계속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 수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30년 인연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에 남편이 사망을 했고 약속한 대로 상속재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하고 8년 뒤에 아픔을 잊고 살아가던 김 여인에게 뭔가가 도착합니다. 바로 한 통의 과세 통지서가 도착을 하는데요.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서였습니다. 증여세를 내라. 합의금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사실 내연 관계라는 건 우리가 좀 그렇긴 해요. 옳진 않죠. 그렇긴 해요. 옳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쪽 입장에서 보자면 30년 동안 요거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지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는 그냥 그 관계와 무관하게 이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 자, 이번에도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치.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무슨 뭐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낼 거예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일단 받은 게 증여로 받은 거냐 아니면은 사실혼 해소로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는 거냐. 만약에 사실혼이 인정되고 위자료 특히 재산 분할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혼할 때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인의 기여한 몫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남편 명이다. 네. 그냥 아내가 열심히 이제 내조를 해서 아파트를 남편 명으로 했다. 그럼 이혼하면 반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 원래 아내의 몫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 양도세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기여도에 대한 몫이다. 재산 분할하니까 그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한 거죠. 일단 이 여인이 사실혼인지도 좀 확인해봐야 돼요. 맞아. 왜냐하면 본처가 있잖아요.
본초가 있어서 서류 정리가 안 됐으면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이거는 보호받지 않아요. 중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입장에선 이거 정말 트루먼 쇼거든요. 날 빼고 너무 완벽하게 속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속은 거잖아요. 이거 정말 사실혼이 아닐까요? 일단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아요. 일단 여인이 과세 처분에 불복하면서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심판원은 이 수억 원의 합의금이 사실혼 관계를 종료한 데 따른 위자료 명목이 맞다라고 하면서 증여세 취소하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굉장히 예외적으로 30년 동안 완전히 부부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흥의 어떤 권리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흥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도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혼 관계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이 내연 관계를 청산하면서 받은 이 위자료 성격, 합의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실혼 청산에 대한 어떤 위자료 성격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해서 판단을 해준 사례로 보입니다. 이렇게 혼외자 아들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 상속분 청구를 안 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앞서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서를 쓰면 네. 상속분 청구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속분 청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 이제 재혼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재력가와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하죠. 그 집에 자녀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제 젊은 여성이 재혼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혼에 동의하는 대신에 여기 상속 안 받겠다는 포기의 각서 쓰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재혼하면서 상속 포기 각서 썼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10년, 20년 살았는데 나중에 못 받을까요? 받죠. 받죠. 포기 각서 썼는데 받아요? 각서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 맞아요. 왜 의미가 없느냐?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라는 거는 내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 포기하는 거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포기하는 거 안 돼요.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외국에는 혼전계약서가 인정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혼전계약서가 인정 안 됩니다. 혼전계약서에 주로 뭘 써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포기한다 이런 걸 이제 쓰기 원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써도 판례가 나왔는데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이혼할 때 발생하잖아요. 미리 혼인도 안 했는데 포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재혼하시게 될 때 자녀가 반대하면 각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알겠다. 내가 쓰마. 지장 찍고. 이 경우는 아니라는 마찬가지예요. 이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상속권이 있으면 본인의 이제 권리가 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합의하면서 이제 상속을 포기했다든지 이제 상속 재산을 뭐 이렇게 합의하면 그 효력이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단순히 내연 관계에서 주고받은 돈이었다면 증여세를 그러면 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이 내연 관계를 포함한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 다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상속세법에서는 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같은 일정한 이 친족 관계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런 친족 관계에서도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족 관계가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기준이에요. 50만 원 미만까지는 괜찮은데 50만 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비싼 명품 선물 이런 거 받으면 사실은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니 증여세가 50만 원 넘으면 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그래? 알겠습니다. 50만 원.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지금 무얼 하는지.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 반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게 세대 간에 다르던데 예인 씨는 몇 명이었어요? 저는 그 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한 반에 뭐 35명 안팎으로 있었고 반수 좀 많았어요. 10반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닌 거죠? 초등학교. 네. 우리 국민학교야. 국민학교. 국민학교 몇 때는 명이에요? 콩나물 시르죠. 한 반에 64명. 이야. 그래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저는 73번이었어요. 제가 키가 조금 했는데도 73번이었어요. 우와, 진짜 제가 많았네. 그 강원도 대관령 있다가 딱 전학을 왔더니 네. 오후반에 배정이 돼서 그것도 73번 제일 뒤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나도 안 보셔서 그때 공부를 못했네요.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다 달라요. 국민학교 시절하고 초등학교 시절하고 확 다른데 요즘엔 진짜 팍팍 들었다면서요? 요즘은 진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요. 불과 평균 21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초등학교 교실을 50년 간격을 두고 사진으로 좀 찍어보니까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입니다. 반 잘라버렸어. 자, 왼쪽이 이제 1967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고요. 오른쪽이 같은 학교의 2019년 모습입니다. 같은 학교인데. 네, 왼쪽은 한 반에 뭐 90명의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고 오른쪽은 27명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비교가 되죠. 흑백 사진, 저 컬러 지금 사진. 왼쪽 아이들이 지금 거의 한 70 됐을 거예요. 69년, 7년이니까. 완전 67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실이 아까 흑백 사진 빼곡히 있었어요. 책상도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 완전히. 길게 초록색으로 붙어 있고 같이 이렇게 선 그어서 너는 이쪽 나는 이쪽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서 쫙 있고 쫙 한 4줄? 네 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옛날에는 64명이었으니까. 그 지금이야 이렇게 선생님 그 교단에서 이렇게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옛날에 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바로 앞이었어. 선생님 바로 칠판 바로 앞에 앞이었어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때 목 디스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목 아플 정도로 이렇게 제일 영화 앞줄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들고 봤던. 예. 야, 근데- 제일 앞에 있으면 이잖아. 네. 호선아 머리 들어라 호선아. 바로 자 선생님 그래도 근데 등장 정말 켜줘서. 사진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맞아요.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970년대 평균 62.1명이었는데요. 2022년에 평균 21.1명으로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연령이 어려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지난해 서울시 605개 이 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10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315개였습니다. 그렇구나.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22%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이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와, 이 적다, 지금 진짜. 같은 감소세가 지속되면은 네. 2030년에 이 초등학교의 30%가 폐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7년 뒤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근데 문 닫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우와.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학 오면 월 뭐 320만 원 일자리를 주겠다. 얼마 전에 우리 전화 오면. 했잖아요. 그 맞아요. 홍도 분교죠, 거기가. 맞아요. 그러면 신안 홍도 320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겠다. 우와. 그다음에 구례 청천초나 괴산 백봉초, 화성 아산초 같은 데는 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학교들도 또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문을 여는 곳이 또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이 있던 자리에 요즘에 노치원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던 자리 그 자리에 노인시설로 간판을 바꾸는 경우가 최근 5년간 82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출생이 왜 우리 모두의 문제냐면 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출생아 수보다 이 사망자 수가 적다 보니까 약 한 12만 명 정도 자연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충북 제천시가 13만 명 정도 되니까 한 네. 지자체가 사실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통째로? 네. 그래서 이 세계 인구학자들은 이대로라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견까지 할 정도입니다. 무섭다. 인구 소멸 국가 1호에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 정도 심각해?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2명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0.78 얘기하는데 올해 말 얘기 들어보면 0.6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막 나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가 소멸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국가가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썰렁한 학교를 보면 예전에 막 학생들 바글바글하던 북적북적했죠. 네, 그때 학교가 그립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넘쳐서 학교가 비상에 걸렸다면서요? 우리 이 코너 제목처럼 라떼는 말이야. 네. 우리 이제 국민학교 세대. 네. 이때는 정말 70명 이상이 한 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교실도 모자라서 2부제 수업, 오전반, 오후반 맞아요. 수업하고 정말 오밀조밀 있었거든요. 네. 예, 여기 넘어오지 마 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심했단 말이죠. 네. 자, 그때 그 시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 수가 5천 명이 넘는 애들 봐요, 경기도 뒤에. 최대 규모의 안양국민학교입니다. 1부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2부제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운동장은 붐비고 있습니다. 교실이 없어서. 그래도 학교 늦게 가서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와, 18, 19까지 8번. 27반까지 있었어요. 아침반보다 공부가 잘 안 되고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오전반이 더 좋아요. 내가 그랬어요. 콩나물수를. 네, 전 지금 3학년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반의 학생 수가 77명이에요. 밤입맛 드시고 나서 어린이들 다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는 한 달쯤 걸렸어요. 저기 미장은 자주 안 가려고 한 번 가면 빠글빠글 파마.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길을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나 취약 아동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므로 가족 계획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교실난의 완전한 해결이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세 번째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다산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94년에 가서 인구 증가율이 1%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이 목표가 달성돼도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인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게나 차근하면 걱정 안 해도. 썰렁하다. 흥금이 있었어요. 야, 일단 지금 생각난다. 교실이랑 밀도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네.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생 이름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 당시에는 애들이 왜 저렇게 많았을까요? 아이들도 많고 이제 학교 수도 부족했던 거고요. 네. 그 지금 자료 보니까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6.1입니다. 아까 0.6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때 6.1이에요. 한 학년만 뭐 20반이 넘는 거예요. 아까 뭐 18반 이렇게 19반까지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교실 부족하니까 말씀대로 2부제 하는 학교 굉장히 많았고 저 다니던 학교도 2부제 뭐 3부제 수업하는 학교도 나와 있고 뭐 이랬고 운동장이 비좁아서 1, 3, 5학년이 쓰는 시간 2, 4, 6학년 맞아요. 날짜를 달리해서 또 운동회도 해야 됐고 막 이랬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6학년 같이 6년을 다녔는데 아 얘가 우리 학교 나왔어. 서로 인사 못하는 동창생도 있어요. 동창이 나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아이들 책상 사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일도 많이 있었고 다치고.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변소 공포증이라는 게 생겨서
집에 오면은 막 이렇게 방광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다고 그러고. 거기에 또 학생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또 기네스북에 오른 학교도 있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첫 번째 기네스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970년대만 해도 한 반에 많은 학급은 100명이 넘었대요. 100명이 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 전교생은 10,000명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제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난 거죠. 아마 이렇게 많은 학생이 한 곳에 있을 때에는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동작구 신대방동의 문창초등학교하고 동대문구의 전농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두 학교가 워낙에 학급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기네스북의 기록감으로 유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무튼 기록에 의하면 1972년에 그 서울에 있는 숭인초등학교 여기 학생 수가 11,96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 최대 메모드 학교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군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때 통계가 정확치 않으니까 학교마다 우리 학교가 제일 많다. 우리 학교가 제일 많다. 이렇게 학교들마다 막 겨루기를 했었는데 최근 기록에 따르자면 우리가 1978년도 서울 독산초등학교가 2학년 5반 학생 수가 104명. 한 반에요. 한 반에 104명. 야. 그래서 이게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상을 아무래도 학생이 많고 교실은 정해져 있으니까 칠판 바로 앞에까지 학생들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학교 사실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저희 행복한 아침에 제보 주시면 기네스 기록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반은 80명이었는데 여기 100명. 진짜 80명도 많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뭐 그러면서 이부제 수업이 등장을 했는데 오전반, 오후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오후반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자고. 근데 오전반, 오후반 선호도는 학생마다 다 다르긴 했어요. 일단 초등학교 2부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970년대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현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전반, 오후반, 뭐 아침반, 점심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전반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1시쯤 오게 되면 오후반 학생들이 등교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크로스 되는 거지. 근데 오전반이 좋다는 거는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기 일단 싫어. 근데 오후에 많이 놀 수 있잖아. 이건 좋아요. 근데 오후반은 아침에 좀 늦잠 잘 수 있는데 오후에 놀 수 있는 시간이 또 적으니까. 맞아. 이게 또 장단점이 있긴 있죠.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막 복도랑 교실이 막 진흙탕 때문에 난리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웃겨. 네. 오전반 때는 오후반 하고 싶고요. 오후반 때는 또 오전반 하고 싶고요. 원래 다 그렇죠. 나도 오전반, 오후반을 경험했으니까 늘 그렇더라고. 사람. 여기 저랑 이민준 기자를 제외하고 그렇죠. 오전반, 오후반을 경험해보셨던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오후에 와라 그러면 오후에 가는 거고 오전에 와라 그러면 오후에 오전에 가는 건데 뭐 오전에 가나 오후에 가나 뭐 일찍 가기 전에 밥 먹고 갔다 오자마자 밥 먹는 건 똑같은데 근데 저는 오후반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아침잠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오후반이 좋았는데 계속 오전반이었네요. 예전에는 내가 선택할 게 많지 않았어요. 지시에 따르는 거지. 그랬었어.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이부제수 언제 와라 하면 해야 가는 되는 거야. 맞아요. 였던 거죠. 아까 수영 씨는 보니까 죄송해요. 아까 보니까 네네. 그 10,000명 정도 되는 전교생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우리 원래 아침 조회하듯이 하죠. 같이 했었어요. 애국조회 했었죠. 애국조회라고. 네. 예전에는 저희 초등학교는 저는 신속초등학교 거기는 피리조회라고 그랬어요. 전교생이 1인 1악기를 해야 돼. 그래서 피리, 이거 리코더, 아니면 하모니카, 아니면 좀 있는 애들은 멜로디온. 조회 그런 거 불러야 돼. 더 있는 애들은 아코디온. 그다음에 전교 회장, 부회장 이런 친구들은 앞에서 작은 북, 큰 북.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요.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아니고 조회 때? 늘 조회 때마다. 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피리 불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피리 진심이었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모니카하고 이렇게 리코더는 그냥 자동으로 불어요. 근데 그건 참 좋았던 교육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68년도에 동대문구의 세상에. 전농초등학교 조회 사진. 흙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빼백했죠. 진짜 빼곡했네요. 근데 요즘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없는 운동장 썰렁한 모습. 이게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교장 선생님. 국민을 위하면 교장 선생님 마이크 치죠. 교장 선생님 훈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얘들아 지쳐요. 고개 들어. 끝으로 덧붙여 첨언하자면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애들 막 쓰러져요. 그럼 아이들이 네. 햇빛 쨍쨍일 때 푹 쓰러지고 그러면 애들 이렇게 2명씩 부축해가지고 먼저 일부러 쓰러진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야, 그때 생각하니까 그러네. 그리고 행진곡이 나오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학년부터 3학년 들어가고 맞아. 그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 들어가고 너네는 요로 가고 너네는 요로 가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길이. 정해져 있었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는 의뢰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로봇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거 갔다가 이래 서 있다가 듣고 난 마지막으로 이러면 마지막이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그 마이크 확성 그 소리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아니 그때 왜 그랬지? 근데 저는 뭐 그 세대는 좀 아니지만 장학사 오기 전날 청소하고 이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요즘도 장학사 오기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막 청소하고 그래. 막 물걸레질 하고 우리 때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었죠. 장학사라고 하는 게 그 옛날 암행어사거든요, 완전히. 암행어사라 가지고 아니 우리가 뭐 이거 원래 일제 시대 때 있던 이야기. 그때는 왜 교사라고 안 부르고 훈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장학사를 시학관이라고 학교를 둘러본다 이런 의미에서 시학관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게 장학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장학관이 일명 장학사라는 게 딱 오게 되면 학교도 감찰 일종의 감사를 받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환경 미화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벽 닦고 창문 닦고 그리고 옛날엔 다 바닥 저 마룻바닥에 맞아요. 왁스칠해서 가시가 난리 법석인데 초 바르고 왁스 칠하고. 바르죠, 초크 바르죠. 그리고 집에서 꼭 걸레는 꼭 들고 오라 그래요. 그럼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쫙 밀고 가고 그렇게 복도는 얼마나 길었는지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은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킨다. 이게 인권 침해다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라지게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 같이 옛날에 컵 닦고 유리 닦고 그리고 바닥 닦고 약간 또 추억 돋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때 그 나무 마룻바닥은 왜 이렇게 가시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엄청 찔렸어요. 나무질 제가 볼 때 그 양호실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뽑고 그랬다고. 그럼요. 제가 볼 땐 싼 걸 썼어. 싼 걸 썼어요. 또 또 그 생각을 또 못했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오전반, 오후반뿐만 아니라 야간반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 학생들에게 일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정도를 쓴다 그러죠.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7, 80년대 그때는 말 그대로 낮에는 일하고 그다음에 밤에 막 졸린 눈 비벼가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6시 이후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간 특별반 그리고 산업체 부설학교 다니던 근로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막 꿈을 잃지 않고 막 열심히 일했던 산업 역군들 그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해 주세요. 남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만 이 회사 소녀들은 그 시간에 학교로 향한다. 너무 예쁘다. 밤늦은 통학길.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제는 잘들 참는다. 일하고 이제 밤에 와서 공부하고 또 낮에는 저렇게 일하고 참 열심히들 살았죠. 그렇죠. 맞아. 그랬던 거. 저 어두운 밤에 아우 세상에.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는 까지 여르이가 열정이 정말 대단했네요. 추경, 야독. 저러고 집안 일으키고. 여자들이 대단했어. 남자들은 다 어디 갔지? 우리나라 여성들 정말 대단하죠.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우느라고요. 고생만 하던 우리 딸 명옥이가요. 고등학생이 되었다니 참 꿈만 같습니다. 이젠 집안 걱정 말고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서 착하고 훌륭한 딸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오빠 동생 공부시키고 집안 일으킨 거예요. 맞아요. 졸업식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럼. 하면서 공부하는 고달픔보다 아우, 눈물 나죠. 몸은 비록 멀리 떠날수도 마음은 항상 두꺼운 얼마나 고향에 잔학기나 부모님 경력, 동생들의 학비 걱정, 부모님의 부업을 받고 다 책임졌죠. 부모님 안 계시는 집안에 어린 동생을 두고온 걱정으로 우리 누나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괴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아우, 저 눈물 어떻게 참아요? 졸업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옛날에 직공들이 다 10대였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 세월 지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네. 이런 시절이 아우, 있었네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뭐 엄마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하고 돈을 벌었던 그 당시 10대 소녀들의 이야기가 참 대단하면서도 가슴이 좀 아픈데요. 일단 이들이 있던 70년대, 뭐 80년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학교에 수업료를 못 내서 갈 수 없었던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았다고.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국민학교, 그 중학교는 육성회비라고 그래서 육성회비 봉투가 네, 있었잖아요. 봉투가 있었어요. 거기에 12달로 이렇게 나눠 있어가지고 가져오면 저기다 도장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협찬금 같은 건데 월사금이라고도 했고 사친회비라고도 부르고 기성회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육성회비 저 봉투에 저 도장 못 찍어서 그렇죠. 학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아요. 선생님도 그 아이들은 돌려보내요. 쭈삣거리다가 다시 돌아가고 왜냐하면 학교 가면 또 돈 못 가져왔으면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데 맞아요. 그래 있었어. 손 들고 서 있는 게 내가 뭐 아프고 힘든 것보다도 창피한 거야. 창피해서. 창피한 거야. 근데 또 저기 좀 있는 집 애들은요 몇 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있었어요. 어우, 대단한데. 그런 애들 보면 반에서 또 큰 소리 좀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또 도시에서는 육성회비가 450원, 뭐 600원 이랬는데 네. 지방에서는 150원이었다고 그러네요. 또 달라. 달랐나 그죠? 봐요. 근데 훨씬 큰 돈이죠. 근데 이게 1997년에 완전히 폐지가 됐고 오늘에 이르는 거죠. 네. 그 시절 특징이 입학생보다 졸업생이 더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지나면서 학비 부담에 이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러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았었죠. 네. 그러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주경야독하는 이제 근로 청년들이 탄생했다는 건데 이들은 주로 그러면 어떤 좀 학생들이었어요? 아, 그거를 소환하시려면 우리가 또 후나미를 불러와야죠. 드라마. 우리가 옛날 드라마 아들과 딸에 아들과 우리 딸. 귀남이하고 후나미가 있었죠. 네. 그러면 그때 후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080 시절 남아선호 시절에 어떻게 딸들이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딸들은 국민학교 못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국민학교를 갔었어도 중학교 못 가고 바로 그냥 공장으로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금 일찍 다른 집 가서 이렇게 식모라 그랬죠. 도우미 하다가 그렇게 시집 가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요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방적 공장 우리가 그때 한참 막 그 생산기였으니까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적 공장이나 아니면 버스 안내양으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1976년 12월에 산업화가 부흥하면서 일명 야간 특별학급, 일명 우리가 야학이라고 부르는 네, 야학.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산업체에서 전국적으로 4만 2천 명 정도가 일을 하면서 이 야학을 함께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이제 워낙에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직률이 되게 높았는데 맞아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이직률을 줄일 수 있을까 싶은 시점에 야학을 들여오면서 너희들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직률을 낮추는 일환으로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이 있었죠. 구로공단, 또 구미공단, 또 마산공단 이런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야학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거죠. 70년대에서 80년대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실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은 사실 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그 많던 학교들은 사실 좀
어디로 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7080 때 이때 사실 이 야학이 반짝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와서 또 많이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도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또 굉장히 그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또 섬유업계가 하향 형세로 또 돌아서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옛날에는 6남매 있으면 첫째 장남은 대학 가고 나머지 뭐 둘째, 셋째, 넷째 딸들은 다 산업체에 가서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막내는 이제 언니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세월 다 지나고 나서 2016년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산업체 학교는 아예 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7080 돌아보면 이때 우리가 여공이라고 불렀던 여직공이라고 불렀던 이 산업 근로 일명 어린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집안에도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했었는지 지났지만 진짜 큰 박수 드립니다. 정말 너무 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네, 제 기억에도 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우리 반에서 3명이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3명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맞아. 자기가 벌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들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밤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교복 입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죠. 그런 맞아요. 뒷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라떼는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비도 오고 아주 날씨가 스산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다 그래요.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